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도 이게 왜 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벌한 당신이 틀렸다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인생 상담소에는 바로 그런 남편이 보낸 아주 길고 뻔뻔한 변명문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누가 진짜 죄인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56이 된 평범한 남자 오승호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30년간 청춘을 바쳤고 몇 년 전 명예퇴직이라는 훈장을 달고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물러났습니다. 남들은 제 인생이 성공적이라 말합니다. 번듯한 아파트, 부족함 없는 노후 자금,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아들까지.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차가운 무덤 속에서 깨어나는 기분을 느낍니다. 제 옆에는 아내 윤수희가 있습니다.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재물을 관리하는 유능한 회계사이자 아들의 성공을 기획하는 냉철한 전략가일 뿐입니다. 우리 사이에 대화가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아내는 오직 아들의 교육과 부동산 시세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퇴직 후 느끼는 공허함이나 인생의 허무함 따위는 그녀에게 사치스러운 감상일 뿐이었죠. 당신이 평생 벌어온 돈, 내가 이렇게 잘 굴려서 이만큼 불렸어요. 그러니 이제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아내는 제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마치 평생의 공을 치하하는 듯 했지만 그 눈빛 어디에도 저라는 인간에 대한 존중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 버는 기계, 이제는 수명을 다해 폐기 처분된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아내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효율적인 자산 관리라고 말했지만 저는 거대한 금고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탈출구는 불사조 산악회였습니다. 퇴직한 동료의 권유로 우연히 따라 나선 산행에서 저는 잊고 있던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땀 흘려 정상에 오르면 저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발 아래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은 저를 부장님, 이사님이 아닌 그저 승호 형님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올가매는 책임감도 저를 평가하는 차가운 시선도 없었습니다. 특히 산악회를 이끄는 대장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사회의 직함도 나이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도시를 떠나 비로소 제 진짜 모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제 메마른 영혼의 단비처럼 스며든 사람, 박서영 씨를요. 박서영, 저는 그녀를 S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산악회의 다른 여성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도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산을 오르며 가끔씩 슬픈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저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랬듯 그녀 또한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는 남편은 그녀를 값비싼 장식품처럼 대할 뿐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산행처럼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험한 비탈길에서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그녀는 제게 시원한 물 한 모금을 건네주었습니다. 정상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시시한 농담에도 아이처럼 밝게 웃어주었고, 제가 회사에서 겪었던 무용담을 이야기할 때면 존경의 눈빛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공감과 위로였습니다. S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불륜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욕망을 느끼기 이전에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대장님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시의 인연은 이해관계로 얽혀있지만 산의 인연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어진다. 저는 S와의 만남이야말로 산이 제게 내려준 선물이라고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주 산악회에 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S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색빛이던 제 일상은 총천연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S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아내가 결코 제게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이것은 죄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의 산행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를 피해 우리는 작은 산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빗소리와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만이 가득한 고요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슬픔에 잠긴 눈동자를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불꽃처럼 뜨겁고 격정적인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두 영혼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조심스럽고 서글픈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산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것은 조금의 죄책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번 돈입니다. 그 돈으로 내 영혼을 구원해준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아내는 여전히 제게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져도 주말마다 산에 간다며 집을 비워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모르는 척했을 뿐이겠죠. 그녀에게는 남편의 외도보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율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아내의 화장대에서 처음 보는 법률사무소의 우편물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무심코 뭐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친구의 상속 문제 상담을 대신 알아봐 주는 것이라며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서류가 제 목을 조를 비수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저는 S와의 밀회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스릴 넘치는 비밀 연애는 제 삶에 짜릿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S에게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었고 더 멋진 곳에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행복한 미소를 보는 것이 제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증거이자 제가 살아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평화는 아주 사소한 실수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산악회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S와 제가 나란히 서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아들의 동창회에 다녀온 아내가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저희 산악회 회원의 자녀였고 그 부모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아내가 보게 된 것이죠. 저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울고 소리치며 제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덤벼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평온한 얼굴로 사진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제게 내밀 뿐이었습니다. 이 여자 박서영 씨 맞죠? 남편은 중소기업 대표고 아들은 유학 준비 중이고. 아내는 마치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처럼 S의 신상에 대해 정확하게 읊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녀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차라리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겁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감정에 떳떳했으니까요. 그래, 맞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소. 우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관계가 아니야. 서로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사이란 말이오. 저는 아내에게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를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무관심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쇼윈도 부부로 산 지 10년도 넘었잖아. 내가 외롭다고, 힘들다고 수없이 신호를 보냈을 때 당신은 뭘 했지? 내게는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어. 당신처럼 벽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아니라. 제 격앙된 목소리에도 아내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섬뜩할 정도의 평온함이 오히려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폭풍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지갑에 있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보니 제 명의의 계좌는 모두 지급 정지 신청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던 비상금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내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S에게 빠져 정신이 팔린 사이 아내는 차갑고 치밀하게 저를 파산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에서 제 몫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이미 몇 년 전 아들 명의로 증여가 끝난 상태였고 상가와 예금 또한 모두 아내의 개인 명의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내가 부동산과 금융 공부에 그토록 매달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를 완벽하게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S에게 선물했던 고가의 목걸이, 함께 여행 갔던 호텔의 결제 내역까지 아내는 제 모든 소비 패턴을 증거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생활비 통장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회계사가 아니라 냉혹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재산 분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너무나도 치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제가 S와 사랑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게 복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제가 기댈 곳은 S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라면 저를 이해해주고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S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승호 씨, 일단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우리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나는 승호 씨처럼 모든 걸 잃을 수 없어요. 그녀는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산악회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대장님이라면 우리의 순수한 사랑을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마주한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대장님은 산악회 회원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사람과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대화를 멈췄습니다. 그들의 책상 위에는 저희 산악회 회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 속에서 제 아내 윤수희의 이름과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장님은 순수한 산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결탁하여 산악회 내에서 불륜을 조장하고 그 정보를 배우자에게 흘려 돈을 버는 브로커였던 것입니다. 산에서 맺어진 순수한 인연이라는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회원들의 외로움과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마였습니다. 제 아내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채고 그들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저의 불륜 사실을 합법적인 이혼 사유로 이용하기 위해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S와 나누었던 모든 사랑의 미로, 모든 비밀스러운 만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아내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전이라 믿었던 산악회는 사실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였을 뿐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저를 기만했고 S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으며 대장님은 제 인생을 이용해 돈벌이를 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S는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이혼을 막기 위해 모든 잘못을 제게 떠넘겼습니다. 제가 끈질기게 자신을 유혹했으며 자신은 그저 불쌍해서 몇 번 만나주었을 뿐이라고요. 그녀가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제가 스토커처럼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 나누었던 모든 교감은 그녀의 생존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습니다. 산악회 회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S의 관계를 응원한다며 부추기던 사람들은 이제 저를 파렴치한 불륜남으로 몰아세우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모두가 대장님과 변호사의 추악한 거래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불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제가 믿었던 산에서의 우정, 순수한 인연이라는 것은 모두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은 도시보다 더 치밀한 이해관계와 배신으로 가득 찬 정글이었습니다. 결국 이혼 법정에서 저는 완벽하게 패소했습니다. 아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준비된 증거들을 차분하게 제출했습니다. 제가 S에게 썼던 돈, 함께 여행 갔던 기록, 그리고 그녀에게 보냈던 애정어린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는 저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제게 일말의 동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받은 채 30년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더 이상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닌 가정을 파괴한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은 한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결말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업자득이라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저는 그저 텅 빈 제 삶에서 작은 온기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가정에서 벗어나 저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S와의 만남은 분명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그 끝이 파멸이었을지라도 저는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를 통해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고 잊고 있던 설렘과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나 지탄받아야 할 감정인가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한 인간의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억압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폭력이 아닐까요? 아내는 저를 배신했지만 그녀는 현명한 투자자이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에 충실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동정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결혼 생활 밖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저는 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 대가가 이토록 가혹해야만 하는 것인지 저는 인생 상담소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의 이 질문에 과연 누가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